전세 대출은 재개됐지만 다른 가계 대출은 앞으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당국의 부채 축소 기조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일부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의약품 분야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와 약가 인상률 제한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한층 탄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전기수소차와 로봇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에서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국내 주요 그룹주들의 시가총액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와 2차 전지, 바이오처럼 미래 먹거리를 앞세운 그룹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 반면 반도체 같은 기존 성장 산업 그룹들의 부진은 계속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재개하고 나섰지만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을 받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부가 정한 한도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에 추가 대출 규제까지 예고돼 있어 내년에도 대출 한파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문성필 기자입니다. 전세 대출 중단 사태는 피했지만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구입, 주식 투자 등 실물 자산으로 지나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입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 부동산 대출을 11월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12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총량 규제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한 만큼 나머지 대출에 대해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영업전별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아직까지 대출 잔액 목표치에 여유가 있어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진 않지만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탓에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 8월 말보다 최대 0.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형금리는 5%에 육박합니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달 사실상 예고된 만큼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한 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치도 내년엔 올해보다 2%포인트 줄어드는 만큼 이른바 대출 한파가 내년엔 올해보다 빨리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사실은 이제 금융 취약계층일수록 더 어렵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전세로 밀린 거 아니겠어요? 또 전세 못한 사람 월세로 가는 이런 지금 기막힌 문제를 만들어놨다고. 상환 능력보다 많은 대출을 받았거나 앞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다중채무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복제 의약품,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바이오시밀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복제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우선 그 산업을 살펴보기 전에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복제한 의약품이라고 이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합성 의약품의 경우 이제 동일 성분을 좀 화학적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이제 복제 의약품 제네릭으로 불리고 있고요. 또 다만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살아있는 세포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게 이제 복제되지 않고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시밀러라는 단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임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이제 비용이 드는 임상 이상을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덕분에 이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 대비 한 50%에서
70%까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거를 좀 줄이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다양한 시장 조사 자료가 있지만은요, 이제 시장 조사 업체 한 곳에 따르면은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2018년에 약 18조 원에서 연간 30%씩 성장을 해서 2023년에는 약 56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전망이 되게 있습니다.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보다 개발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이 그렇죠. 강점이다 이겁니다. 네. 미국은 지금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미국에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좀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그간 이 오리지널 제약사들 이제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좀 가격이 싼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나오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 몇몇 이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간 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뭐 유럽이나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확대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흘러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글로벌적으로 그 다음에 좀 약가 부담을 좀 줄이고 뭐 의약품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좀 확대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머크사의 그 먹는 치료제만 보더라도 왜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82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치료제에 있어서도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향후에 또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조금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실 이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 장려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 때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트럼프 행정부 때 핵심 의료 정책이 약가 인하 정책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자국의 약값을 내리기 위해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도입 확대와 뭐 규제 완화 등으로 이 제약 회사의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는 이제 골자로 한 이 약가 인하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바이든 이러한 정부 기조가 때는? 그렇죠. 바이든 정부 때 들어서 예. 이제 처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됐다면 좀 가속화됐다. 아, 뭐 오히려 더 바이든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이 지난 7월 말에 미국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이 처방약의 가격을 낮추고 또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회사의 특허 남용을 억제하는 법안 등의 이 4개 법안을 지금 승인을 했고요. 네. 이 법안이 이제 당연히 이제 상원 본 회의로 넘어가고 이 법안에 환자에게 이제 저렴한 치료 옵션이 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 지원을 강화하는 또 내용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국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정지용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복제약인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인색했습니다. 지난 5년간 유럽에서 52건의 바이오 시밀러가 새롭게 승인됐지만 미국에선 28건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약가는 OECD 32개국 평균에 비해 약 2.5배 높고 전문 의약품은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이렇게 약값이 높은 이유는 제약사가 보험사와 보험약 처방 목록을 정하는 급여 관리 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아직까지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약값의 2에서 30%를 차지하는 리베이트 탓에 가격은 높아지고 경쟁은 저해되면서 약가 해결은 미국 정부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고가 의약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더욱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이 처음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교체 처방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바이오 시밀러를 허가해주면서 경쟁 촉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제약사를 보호해주려고 했었는데 워낙 이제 신약에 대한 의료비가 너무 높으니까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신약에 관련된 부분에 접근성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시밀러를 확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국산 바이오 시밀러를 대표하는 기업들에게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최근 안과 질환 치료제인 바이오비즈에 대한 미국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시장 규모가 더 큰 아일리아까지 임상을 끝내고 판매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글로벌리 마켓 사이즈가 루센티스보다 아일리아가 확실히 한 2~3배 정도 큽니다. 마켓 쉐어 자체가 서로 막 카니발라이즘으로 상충한다기보다는 루센티스를 계속적으로 쓰는 환자층이 있고 아일리아를 또 쓰는 또 환자층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노리는 거는 루센티스로 먼저 시장을 들어가서 안과 질환에 대한 영향력이라던가 경험을 쌓고 아일리아로 들어가면서 실제 두 개의 시장을 모두 다 노리자라고 하는 게 현재 회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셀트리온 역시 이달 글로벌 블록버스터인 직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 판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유럽에서 허가를 얻은 램시마 SC를 비롯해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 제품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도 미국에 진출시킬 계획입니다. 두 업체는 건선 치료제인 스텔라라,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등의 글로벌 임상을 1, 2년 안에 마칠 계획으로 미국에 진출시킬 제품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수혜주로 기대를 모은다 이런 건데 여기 말고 혹시 국내 다른 기업들은 뭐 기대가 되는 곳은 없습니까? 네, 일단 그 정재훈 기자 리포트에서 봤듯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고요. 예. 미국 FDA에서 한 8개 제품을 지금 바이오시밀러로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국내 이제 좀 살펴보면은 제약 분야의 맏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동아소시오그룹의 계열사인 동아 ST가 이 세계 시장 규모 9조 원으로 추산되는 이제 건선 치료제 이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아 ST. 그렇죠. 네. 동아 ST가 이제 지난 1분기에 미국에서 임상 3상을 개시를 했고요. 이 스텔라라의 미국 특허 만료 시점이 오는 2023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향후 이제 차근차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주목할 만한 바이오시밀러는 이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이 그중 하나인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국내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과 이제 삼천당 제약이 뛰어들어서 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고 지난해 자회사인 이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서 올해 하반기 임상 3상을 이제 꾸준하게 순차대로 이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특히 알테오젠의 경우에 2017년에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물질 특허 만료 시에 곧바로 또 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이제 또 특히나 열을 올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 그간 좀 보수적이었던 거에 반해서 또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예. 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연평균이 약 27%씩 성장을 한다고 해요. 오는 2028년에는 약 30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지원이 늘어난다는 건 당장 국내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좋게만 볼 일은 또 아니라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처음 시장에서는 그 높은 가격의 오리지널에 이제 좀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좀 가격 싼 제품을 만들므로써 그 시장에서 선점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요. 예. 아무래도 이 가장 빠르게 해서 이제 시장에 선점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채우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맞는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 오리지널 제약사와의 또 특허 문제도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리지널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이 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내기 때문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또 이 특허 관련해서 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바이오시밀러 약들의 출시 이후에는 또 오리지널 가격을 또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또 바이오시밀러와의 이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후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만드는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 그끼리 이제 저가 경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가장 빠르게 이제 개발을 해서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또 선점을 하느냐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장은 좀 수혜가 점쳐지지만 앞으로의 경쟁력은 초기 시장 선점에 따라 달렸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4위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북미 지역의 연 40기가와트시 규모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 능력을 갖춘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하고 내년 2분기 공장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작법인 추진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의 합작 법인을 비롯해 오는 2025년까지 북미 지역에서만 150기가와트시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올 들어 국내 대형 그룹주들의 시가총액 변화가 확연합니다. 현대차와 포스코그룹은 약진한 반면 삼성의 시총은 크게 줄었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났는지 살펴봤더니 원인은 다름 아닌 미래 먹거리에 있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주요 5대 그룹 가운데 연초와 비교해 가장 큰 시가총액 증가율을 보인 기업은 현대차와 포스코그룹. 현대차그룹 시총은 올해 초 114조 원에서 이달 136조 원까지 올라서며 9개월간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시장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에서 나오는 이 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완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 전기차의 왕은 아이오닉 5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좀 더 대중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 그러면서 신기술과 가성비 3박자를 맞춰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전기차 관련 빅3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그룹도 전기차 2차 전지 사업 확장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며 시총은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SK그룹이 찾은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와 배터리 소재.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I 테크놀로지를 연달아 상장시키며 그룹 가치를 높였습니다. 연초 171조 원이었던 SK그룹의 기업 가치는 8월 중순 208조 원까지 치솟았고 이달 190조 원 안팎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 부동의 시총 1위인 삼성그룹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699조 원으로 시작해 같은 달 11일 825조 원까지 상승했지만 현재 685조 원 정도로 9개월간 15% 감소했습니다. 그룹 시총에서 60%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올해 초 8만 원대에서 최근 7만 원 안팎으로 하락하는 등 지지부진한 주가 영향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이 D램 1개월 현물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약간은 부진해지는 그림이 좀 예상되는 게 아니냐라는.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인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에 소극적이어서 미래 성장 동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반도체 이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유례 없는 최대 M&A가 발생했습니다. 관련돼서는 내세울 게 없는 그림이다 보니 매물이 업황으로 축소가 된다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가진 현대차 그룹, 포스코 그룹 등은 기업 가치가 눈에 띄게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에만 기댄 삼성그룹은 성장 속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핀테크 업체 토스의 전 계열사가 내년부터 포괄 임금제를 폐지한 것으로 오늘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야근은 했지만 수당은 없다. 포괄 임금제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연장 근로나 휴일, 야간 근로 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별도로 청구하는 걸 막는 제도인데 원래는 트럭 운전기사처럼 근로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 사법부 판례로만 인정해주고 있지만 주로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직장인들의 공짜 노동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10인 이상 기업 절반 이상에서 포괄 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토스의 행보는 IT 기업은 노동 강도가 심하다는 인식을 개선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사실 토스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 게임 업체 펄 어비스와 넥슨, NC소프트, 넷마블을 비롯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괄 임금제를 이미 폐지했고 NHN도 내년부터 폐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ESG가 강조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기업들 스스로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앞다퉈 개선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다른 기업들 노사 간에도 비슷한 요구와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고용노동부,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임금제 개선을 공약하고 집권 4년이 지났지만 법제도 개선은커녕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지침을 내놨을 때 터져나올 수 있는 노사 양측의 반발과 비판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체 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냐며 정치권과 언론에서 답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라는 말만 수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혼란의 상황에서 우리는
논란과 잡음을 겁내는 정권말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IT와 플랫폼이 우리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지금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 5년여의 공전 끝에 또다시 차기 정부로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깊은 회의를 안기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했죠. 이 기존보다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정부는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이 탄소중립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했는데 청와대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탄소중립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라고 부르는데요. NDC 40% 상향 조정,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이 두 가지가 논의돼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네, 감축 목표 40%를 놓고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얼마나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까? 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라고 하는 것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온실가스를 절반가량 줄여야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우리의 목표가 26.3%였는데 40%로 올렸으니까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해마다 온실가스를 4.17% 정도 감축해야 하는 목표인데 이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에 비해서도 높고 EU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 설비 등을 바꾸는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담이 될 만한 목표라고 한다면 실제 산업 현장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NDC 40% 목표가 발표되자 산업계에서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내섰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막대한 비용과 투자를 우려하면서 정부 지원을 호소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날 문 대통령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과 수소 경제 등 기술 혁신 투자 등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산업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목표치 상향을 강행하는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사실 무리하게 목표를 올린 것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도 오늘 회의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새로운 경제 질서나 무역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은 정부나 기업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까지 합심해 주기를 정부가 당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2030 NDC 상향 목표치는 오는 11월 1일 영국 글래스코에서 개최되는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대가의 3세 경영인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이끈 지 1년이 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젊은 총수가 보여준 경영 성과를 놓고 성공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와중에도 호실적을 지켜낸 데다 전기차와 수소경제 같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새 장을 열었다는 분석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직원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공장. 경비견을 연상케 하는 로봇 개가 홀로 공장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네 다리로 계단도 수월하게 오르며 공장 문은 잘 닫혔는지, 위험한 건 없는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현대차그룹과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함께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스팟으로
현재 기아의 광명 사업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가 지난해 12월에 사들인 회사입니다. 단순히 외연 확장을 넘어 미래의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현대차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한 기업 인수라는 평가입니다. 항공하고 로봇하고 자동차 기술은 이게 보완적인 관계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로봇 기술은 이 전 산업의 물류 시스템 쪽으로 먼저 도입이 되고 있어요. 현대차 쪽에서 그러한 관련 기술을 좀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러한 로보틱스 사업과 함께 정의선 회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친환경 산업입니다. 승용차는 전기차로, 상용차는 수소차로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친환경차 시대 대비에 속력을 내는가 하면 국내 기업들을 이끌며 수소 경제 구축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Our vision covers not only passenger and commercial vehicles, but also various types of transportation, such as trams, trains, ships, and urban air mobility. Our vision is to apply hydrogen energy in all areas of life and industry, such as our homes, workplaces, and factories. 경영 실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년 새 매출은 현대차가 38%, 기아가 61% 증가했는데 특히 영업이익은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급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SUV와 고급 브랜드 차량들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만회하고 반도체 수급난까지 극복한 겁니다. 그동안 품질 경영을 앞세워 세계적 자동차 브랜드로 우뚝 선 현대차. 정의선 체제 1년을 맞으면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또다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월요일 장인 것 같습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 전반적인 오늘 시장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월요일 출연이시죠? 네. 예, 사실 그동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등락은 아니었지만 지수가 3,00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냐 마냐 좀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2,990선까지 밀리는 듯 하더니 이내 낙폭을 줄였습니다. 예, 그래도 전거래일보다 0.27% 하락한 3,006.93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예. 이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의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전거래일보다 0.34% 상승한 993.8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뭐 오늘 오후 들어서 코스피 시장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시장이 아직 3,000선을 기준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가상화폐 시장은 새로운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많이 눈에 띄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 7월 3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다시 급등세를 타더니 오늘 기준 7,60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할 것이라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서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현재 시간 16일 SEC가 비트코인 ETF를 잠정적으로 승인을 했다며 18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방향성에 투자하는 이 선물 상품이긴 하지만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정당성이 다시금 입증이 됐다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쉽게 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했습니다. 예, 장기적인 좀 생태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시사하는 얘기인데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코인에 새로 뛰어드시는 코린이 분들도 많이 네.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고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높은 변동성 탓에 이렇게 추격 매수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투자자들이라면 상대적으로 관련주 투자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뭐니 해도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일 겁니다. 비트코인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테슬라는 현재 기준 평가액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비트코인 랠리 기회를 놓쳤다면 이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금융과 에너지, 또 데이터 센터, 미디어 등 4개 업종의 12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BOA의 추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디지털 지갑을 새로운 형태 앱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 사업과 연관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가상화폐 채굴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을 것이란 예상에 원자력 관련 업체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BOA가 밝혔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BOA는 이 종목들이 1년 안에 최소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으니까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G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저희가 잘 아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페이팔,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좀 탄탄한 기업들인데 위험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이런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또 매수에 나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일단 먼저 이런 흐름들이 좀 장기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기대감이 같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수혜주를 좀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국내 수혜주라고 한다면 보통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비덴트와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등이 있는데요. 이 비덴트는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와 또 지주사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부여해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의 각각 10.23%, 34.22%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주식을 7.6% 보유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두나무 주주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입니다. 또 오늘 급등했던 종목이죠. 개인빌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투자한 2대 주주입니다. 오늘 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했지만 사명을 컴투스 홀딩스로 변경을 하면서 이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더욱더 힘을 받았습니다. 일단 거래소부터 또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뤄드렸지만 개인주들까지 또 다양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거래가 워낙 지금 잘 되고 있고 코린이들도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실적은 사실 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이렇게 거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빗썸은 상반기 누적 매출액만 전년 동기 대비 57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00% 폭증했습니다. 업비트는 사실 반기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업계에선 빗썸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만큼 조 단위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상반기 15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코인원도 올 상반기에는 967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확실히 좀 어떤 산업보다도 이런 매출 규모가 굉장히 두드러지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앞서 이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한편 외국인들은 이 말씀드린 종목에서 일제히 자금을 빼냈다는 점은 사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의할 점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한 종목들 한번 다시 공부를 좀 쭉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A스토리 지난번에 박 기자가 한 2주 전인가요?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뭐 부침도 있었지만 상승세 전반적으로 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이슈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이 하반기 아시아 최대의 텐트폴 드라마로 꼽히는 지리산이 이번 주 토요일 처음으로 방송이 됩니다.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지리산은 킹덤으로 이미 해외에서 눈도장을 찍은 김은희 작가가 쓰고 또 스위트홈으로 잘 알려진 이응복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주연은 전지현과 주지훈으로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고요. 또 방탄소년단의 진이 이 지리산 OST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해외 매체들도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콘텐츠주가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좀 어마어마하셨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차익 물량으로 잠시 조금 쉬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한 번 출렁했는데 다시금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또 전반적인 기업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콘텐츠 중에서는 어떤 종목 다뤄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셨을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다음 달 국내에 상륙을 하는데요. 디즈니 코리아는
앞서 14일 디즈니 플러스를 국내에 출시를 하고 또 개최한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콘텐츠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J 콘텐트리와 뉴, 또 KT 알파 등이 있습니다. 지난번 A스토리 얘기를 해주실 때 뉴는 또 짧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J 콘텐트리, 뉴, KT 알파 이렇게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을까요? 네, 디즈니 플러스의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J 콘텐트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높은 상황인데 설강화가 디즈니 플러스로도 방영될 것이란 소식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뉴는 제작사 스튜디오 앤 뉴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앤 뉴는 디즈니 플러스와 5년간 매년 한 편 이상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미 2편의 작품이 확정이 돼서 8월부터 크랭크인이 됐습니다. 또 KT 알파는 최근 디즈니 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OTT한 콘텐츠 유통 사업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제휴를 통해 KT 알파는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데뷔 5주년 기념 영화 블랙핑크 더 무비를 디즈니 플러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주가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J 콘텐트리만 보더라도 주가 최근에 급등을 했고 뉴 같은 경우도 오늘 콘텐츠주 전반에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J 콘텐트리는 사실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기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3주 새 33%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J 콘텐트리에 대한 눈높이를 더욱더 높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이 공개가 되고 디즈니 플러스의 러브콜까지 받은 만큼 방송 부분이 재평가될 것이란 기대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은 글로벌 흥행이 기대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차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로의 판매까지 개시가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제작사 인수 효과까지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63,000원에서 7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단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일단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그만큼 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로 극장 회복이 더디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올해 3분기 J 콘텐트리의 는 4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가 지속될 점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듯 실적 회복세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J 콘텐트리에 대한 분석 좀 짧게 살펴봤고요. 뉴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뉴가 이번에 이렇게 콘텐츠들이 주목을 받을 때 많이들 들여보셨겠지만 중소형사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 영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영화 뭔지 아십니까? 또 황정민 씨가 양복을 입고 출연한 영화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 했던 이 인질이란 영화인데요. 저는 이게 극장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일 연속으로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현재는 IPTV 주요 채널 1위를 석권을 하고 있고요. 이 인질의 배급사가 뉴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왜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지 알겠네요. 네, 또 태양의 후예 잘 아시죠? 네,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앤 뉴의 작품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만한 작품들 배급사이자 일단 탄탄한 제작 자회사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는 증권가 평가 좀 어떻습니까? 네, 키움증권은 뉴는 3분기 드라마 제작과 함께 실적 가시성 확인이 시작될 것이라 전망을 내놨습니다. 4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돼 규모와 질이 동시에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또 디즈니 플러스와 장기 계약이 체결된 것을 감안을 하면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적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드라마 사업 확장이 전체 성장을 책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24,000원 제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 또 국내외 관련주들과 함께 콘텐츠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랜만입니다. 거의 네, 대체 휴무 때문에 2주 동안 없었는데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습니까? 네. 굉장히 방송을 좀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평소에. 뉴욕 증시 A2G를 2주나 빠져가지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이근영 앵커는 한 3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더 2배 더 좋은 소식으로 등판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볼까요? 네, 요즘 미국 주식시장 연일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업 호실적이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기업도 월가의 실적 기대감이 높은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입니다. 네, AMD의 약자가 그러했군요. 한글로 말하면 이제 첨단 미세 장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정직한 이름입니다. 티커도 그냥 AMD 굉장히 정직한데 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용 반도체인 CPU와 GPU 둘 다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와 동시에 경쟁하는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CPU 시장에서는 라이젠 제품군으로 인텔과 경쟁하고 있고 GPU,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는 라데온 라인업으로 엔비디아 지포스에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두 경쟁사 모두 좀 만만치 않은 빅테크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AMD가 한 6, 7년 전만 해도 소비자의 선택을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도 위기 임박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 AMD가 인텔의 주가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AMD가 부활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CPU와 GPU를 둘 다 생산하는 회사인데 AMD 주가가 인텔의 2배에 달한다고요? 이건 좀 몰랐네요. 네. 지난 금요일자 종가 기준으로 보면 AMD 주가가 112달러 12센트 그리고 인텔이 54달러 46센트입니다. 2배에 달하죠. 사실 AMD 이야기를 하려면 인텔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설립 시기를 보면 AMD가 1969년 그리고 인텔이 1년 앞서서인 1968년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 압도적으로 인텔이 우위를 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두 회사의 주가가 역전된 것이 바로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저 앞부분인데요. 그리고서 나서 이제 AMD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100달러 위까지 올라온 반면에 인텔은 40에서 60달러 선이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인텔도 반격을 예고했죠.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AMD 주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2014년에서 16년까지 이 당시만 해도 AMD 주가가 2에서 4달러대에 그쳤다는 겁니다. AMD라는 회사도 굉장히 좀 업력이 긴 회사였네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 유명한 인텔을 앞질렀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뭐 굉장한 강력한 어떤 무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불과 5, 6년 전만 해도 2달러였던 주가가 지금 110달러다. 진짜 무려 50배나 뛴 거네요. 그렇죠. 부활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기도 했었고요. 2011년 이후에 일단 제품 개발이 실패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회사의 존폐가 거론되는 회사였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반전이 있었다 이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리더였습니다. 이 기업을 이끄는 수장인데요. 2011년 AMD에 합류하고 또 2014년부터 CEO로 자리에 올라서 본격적인 AMD의 성장 시대를 연 리사수 박사입니다. 리사수 CEO는 이전에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IBM 등에서 일하면서 반도체 기술 연구와 또 개발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온 인물인데요. AMD CEO가 된 이후에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데스크탑 신제품 출시를 아예 포기하고 모든 것을 갈아엎은 새로운 CPU 아키텍처 개발에 올인을 합니다. 간간히 뭐 게임즈,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중저가 APU 라인업만 선보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 있는데 젠 아키텍처를 설계한 디렉터 짐 켈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짐 켈러는 이후에도 이제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다시 인텔로 돌아가는 등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의 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나온 라이젠이 AMD의 6년의 슬럼프를 뛰어넘게 했고요. 물론 이제 초기에는 싱글코어 성능이 낮아서 인텔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처지기도 했지만 가성비 부분에서 인텔을 압도했고 또 이제 지속적인 개발과 TSMC의 최신 공정 도입을 통해서 지난해 나온 3세대 라이젠의 경우에는 인텔의 동급 CPU보다 16%
성능이 높습니다. 가격은 절반 수준 유지해서 마켓 셰어를 50% 수준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가격은 낮은데 성능은 높였다. 확실히 요즘엔 좀 전문화가 굉장히 좀 대세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마디로 좀 기술력이 승부처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또 요즘에 이제 공급 부족 사태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의 영향은 안 받았습니까? 물론 이제 리사수 CEO도 이 반도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한 컨퍼런스에서 이제 리사수 CE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반도체 제조기업이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설비 확충에 평균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빨라도 내년 2분기 사실상 하반기로 가야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통상 반도체 주문을 받고 납품하기까지 평균 13주 가량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올 3분기에는 22주까지 이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고요. 예. 이제 AMD가 이번 공급 부족 사태에서 주력 모델인 중저가 라인업 생산을 줄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출하량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죠. 또 마침 팬데믹 사태에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서버용 CPU에서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한다라고 예고를 네. 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예고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기대가 높습니다. 네. 먼저 2분기 실적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과 영업 마진이 전년 대비 2배 올랐고요. 수익은 3배 이상 증가하는 아주 만족스러운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바로 매출인데요. 2분기 매출액이 38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배를 기록했죠. 예. 그래서 매출 중에 영업이익이 무려 48%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었으면 이 중에 48% 절반 가까이를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용 CPU와 GPU 모두 판매가 늘었고 또 데이터 센터와 게임 부문의 매출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마진율이 큰 서버용 에픽 프로세서 판매가 수익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3분기는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 월가의 전망입니다. 팩트셋 예상에 따르면 다음 3분기 매출은 40에서 42억 달러가 전망이 되고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66센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가 58센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강력한 역대급 실적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이제 자일링스 인수가 올해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자일링스를 빼고도 AMD의 2021년 매출이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후실적이 기대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지금 최근에 신제품 출시 소식도 예고가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AMD가 지난주 12일이거든요. 라이젠 출시 5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서 차세대 비전과 신제품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먼저 내년 1분기 기존 젠3에서 3DV 캐시를 적용한 모델을 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차세대 젠4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근 신제품 발표가 없었던 AMD에게 내년은 정말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기술 마케팅 총괄 디렉터 로버트 할록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So 3D V-Cache is kind of like an average 15% performance bump for games, kind of by design. Games love memory. So there will be a Ryzen product in early 2022. I think there's a lot of speculation about that, but yeah, that's what's happening. And then, further out in time, you've got that Zen 4 product also later in 2022. A new platform, new technologies. It's like a nice steady drumbeat of new stuff. 네, 특히 젠4는 5나노 공정을 도입하면서 또다시 인텔을 압박하게 되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 출시될 인텔의 12세대 코어 프로세서는 7나노 공정이 기반이 되죠. 그래서 2022년 AMD와 인텔의 경쟁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가의 목표 주가 간단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나온 월가 리포트만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 매수를 외치고 있고요. 8개사 중에 5개사가 바이 또는 아웃퍼폼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3개사 중에 시티그룹과 BMO 캐피탈이 매도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는데요. 특히 시티그룹의 목표 변화가 눈에 띕니다. 목표 주가는 110에서 최고 150달러 선까지 분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토크빌의 자산운용의 존 펜트라이즈는 반도체 부족 사태의 최대 수혜주로 하나 꼽으려면 AMD를 꼽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욕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